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 그것도 12월의 첫날입니다. 보통 이맘때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 계획 우리가 충실히 세워서 내년을 잘 보내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만은 못합니다.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한 달 여러분 충실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치유상담대학원. 치유상담대학원이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상담과 치유의 정태기 종장과 함께 개인, 가정, 사회를 살리는 치유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문의 서울전화 599-2466, 599-2466입니다. 어머 세상에, 피디님 큰일 나겠어요. 피디님 오늘은 소연이가 대신 운전할게요. 회식 많은 연말연시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기사님들이 좌우로 대기 중이에요. 좌우로 정렬 2588 연말연시 2588. 페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비박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탄핵에 총대를 매겠다던 김무성 전 대표가 침묵을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가 있은 지 3일째입니다만 김무성 전 대표는 아직도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비박들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런데요, 지금이야말로 김무성 전 대표의 별명처럼 무성대장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묻어가지 마시고 깃발 들었으면 본인이 주도적으로 확실하게 입장 정리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조급함과 욕심에 앞서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탄핵 중단을 촉구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정현 대표가 말하는 국민들은 눈이 와도 광화문에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조급함과 욕심이 대선 주자들에게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서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는 진짜 국민들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했는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내년 대선이 미국 대선과 유사한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 얘기입니다. 뭐 대선의 뜻이 있다면 그것도 선두주자가 아니라면 뭐 이렇게라도 해서 자꾸 자신을 강조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 시장의 발언 강도가 지나치게 강하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강도가 너무 세다 보면 오버하게 되고 오버하게 되면 반드시 실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재명 시장은 조심해야 할 겁니다. 대선이라는 것은 자신의 지지층만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말말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석유 수출국 기구, 우리가 OECD라고 얘기하는 이 OECD 회원국들. 그죠? 예. 오펙. 참 OECD가 아니라 오펙. 예. 죄송합니다. 영어를 못 읽었네요. 이 오펙 회원들이 8년 만에 감산에 합의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요. 왜냐하면 지금 유가는 국제 유가는 $50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보통 오펙 회원국들이 손익분기점, 석유를 생산해서 팔 때 손익분기점을 $50 선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 밑에 형성되고 있으니까 유가를 좀 끌어올려야 됩니다.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수요가 많아지면 되는데 그건 되게 힘들고요. 그러니까 공급을 줄이자라는 거죠. 근데 이란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다가 이번에 나오고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러시아는 계속해서 석유를 막 생산하고 있으니까 이 감산의 합의가 잘 안 됐는데 이번에도 솔직히 국제적으로는 감산에 합의하겠어? 좀 회의적인 예상이 많았는데 예상과 달리 이번 총회에서 현재보다 3.6% 정도 하루의 생산량을 줄게 하는 거기에 합의를 했습니다. 2008년 이후 처음이고요. 이란, 이라크 간에도 합의를 했고 그 앙숙이었던 사우디와 이란 간에도 합의를 했고 잘 안 따르던 러시아도 이 감산에 동참하겠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간밤에 이제 국제 유가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내년 1월 인더분이 9.3%나 올랐습니다.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어서 $50 선까지 갔고요. 국제적으로 한 $60 가까이까지 움직이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우리처럼 수입 많이 하는데 그리고 수출 많이 하는 데는 이게 좀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네요. 예. 그리고 유엔 안보리는 북한 핵실험 이후에 이 대북 제재안을 채택을 했는데 이번엔 좀 강도가 셉니다. 북한 무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석탄 제재 때문에 그런데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게 9월 9일이었습니다. 이번에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게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82일 만입니다. 이렇게 오래 걸린 건 그만큼 미국과 중국 간에 진통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그래도 미국과 중국도 합의를 했고 이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란과 사우디도 합의를 했는데 한국의 정치권이 아직 합의를 못하고 있는데 일단 강한 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북한에 할 때마다 제재를 했죠. 그때 항상 나온 게 금융 제재, 외교 제재 같은 게 있었는데 이번 석탄 제재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매년 석탄을 수출하는데 이 상한선을 두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과 금액 중에 더 큰 강한 기준을 들이대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북한의 석탄 수출이 62%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간 북한의 전체 수출의 27%가 줄어들 수 있는 타격, 꽤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밀무역이 많아가지고 실효가 있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문제인데요. 이번에 대북 제재 결의안에 북한의 유엔 회원국 권리, 특권을 정지할 수 있다. 이런 이례적인 조항이 들어가 있긴 한데 반대 무역 당사자 북한하고 무역을 해야 될 나라가 있겠죠. 중국이 대부분일 텐데 그 나라에 대한 처벌 조항은 별로 없습니다. 현재 북한의 가장 큰 무역 대상국은 중국인데 91%가 북중 무역이라고 하고요. 그중에 39%가 석탄인데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구멍이 생겨서 말씀하신 것처럼 밀거래, 밀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항상 북한을 제재하면 중국과 무역을 조금 줄어드는데 오히려 다른 게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구속이 됐죠. 오늘 새벽인가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영장이
영장 실질심사 결과 발부가 됐는데요. 예. 제 예상과 달랐던 소식 뉴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했던 이재명 성남시장 형이 박사모 성남 지부장이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저는 가장 의외의 소식으로 들렸는데요. 예. 지난 9월 21일에 검찰이 강만수 전 산하은행장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때는 뇌물수수 혐의를 주로 해서 청구를 했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영장이 기각이 됐었죠. 예. 그 시간 한참 잊고 지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과연 대우조선해양비리 수사하겠어라고 했는데 3개월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는데 지난달 28일이었죠. 예. 주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추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각종 대출이나 특혜를 받는데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건데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구속이 되면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나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관련된 다른 사람에 대한 수사가 이제 진척이 될 것 같아서 대우조선해양 비리도 수사를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아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의료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 예. 비급여 의료비가 병원 간에 무려 200배나 차이가 난다. 이야, 이거 진짜 너무하네요. 너무하죠. 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이제 전국 병원들 조사를 해봤더니 예. 추나요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디스크 걸리고 그럴 때 예. 주사 놓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가장 비싼 곳하고 싼 곳하고 차이를 봤더니 20만 원하고 1,000원이었습니다. 200배 차이였다는 거고요. 요즘에 로봇 수술 많이 합니다. 이게 간단한 수술이어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물론 비싸죠. 근데 이게 1,500만 원인 곳이 있고 400만 원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1,100만 원 차이가 났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끊는 진단서도 어떤 곳은 10,000원이고 어떤 곳은 30만 원이었고요. 향후 진료비 추정치도 최대 50배 이상 차이가 났는데요. 이런 비급여 진료비라는 건 실손보험으로 많이 커버를 하고 건강보험에서 커버가 되지 않죠. 보장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의료 지출이 많은 구멍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심평원은 어제부터 올해부터 이 공개 범위를 넓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887곳이었는데 2041곳으로 2.3배가 늘었거든요. 심평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들어가서 각종 병원들의 이 비급여 의료비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세종시 공무원들 택시 잡기도 힘들다는데 왜 그렇죠? 택시 총량제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 지역별로 택시의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서 지역별로 이제 할당을 한 게 있는데 세종시는 282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24만 명이거든요. 한 대당 850명이 있는 거고 이건 전국 평균은 한 대당 200명이에요. 그러니까 4배나 적은 거죠. 그래서 택시가.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늘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감차를 지금 해야 되거든요. 세종시도 오히려 줄여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동료 기자들도 세종시에 많이 가는데 필수가 자가용입니다.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내에서 자가용 꼭 있었나라는 거 하는데 그래서 세종시는 이제 국토교통부에 이거 늘려달라고 건의는 하는데 될지는 모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이제 스포츠 소식 알아볼까요?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KBO가 보류 선수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 보류 선수라는 게 이게 내년에 계약할 선수, 그러니까 내년 시즌에 우리 팀으로 뛸 선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이 보류 선수 계약을 보류한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보류하니까 이 방출 선수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이 정확한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구단에서 내년에 계약할 권리를 갖고 있는 선수라는 뜻이거든요. 이 프로야구가 1년마다 재계약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구단이 내년에 재계약하겠다고 결정한 선수들 이 보류 선수 명단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방출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 KBO가 보류 선수 527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올 시즌 KBO 리그에 등록이 됐던 선수가 총 680명인데 이 FA 미계약, 이미 탈퇴, 군 보류 선수를 제외하고 54명이 재계약에 실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 유니폼을 벗게 된 겁니다. 이 안지만 선수가 눈에 띕니다. 이 삼성이 불법 원정 도박 또 이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혐의를 받고 있는 안지만 선수를
보류 선수 명단에서 제외했고요. 안지만 선수 이미 이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구단에서 영입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 보류라는 게 그런 뜻이다. 아니 저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 사표를 냈는데 보류를 했다. 이게 또 특이하거든요. 뭐 수리면 수리고 반려면 반려지. 근데 보류라는 게 또 이런 의미가 있군요. 근데 보류 선수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들은 그러면 이제 은퇴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다른 팀에서 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는 있는데 이 현실적으로 이 보류 선수에서 제외가 되면 일단 경쟁력이 뒤진다는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다른 팀에서 영입 제한을 받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이 보류 선수에서 풀린 선수 중에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우승의 주역인 이 두산의 내야수 고영민 선수도 있는데 이 고영민 선수 같은 경우에 과연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야구 소프트볼 협회 회장 선거가 있었다고 하는데 김웅용 감독이 초대 회장이 됐네요. 어제 열린 야구 소프트볼 협회 회장 선거에서 이 김웅영 감독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 김웅영 감독하고 이계한 2.1 연구소 이사장 2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었거든요. 이 김웅영 감독이 유효 투표수 127표 가운데 85표를 얻어서 이 41표에 그친 이계한 후보를 44표 차로 따돌렸습니다. 이 김웅영 감독은 이 자신이 밝힌 이 10대 공약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소감을 밝혔는데요. 고등학교 팀을 100개로 늘리고 대학팀은 40개로 늘리고 또 야구계 안에서 파벌을 없애겠다. 연간 20억 원의 협회 운영 자금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도 이게 참 어제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그 브라질 프로축구 선수들이 여객기 사고로 거의 전원 3명인가가 아마 생존했을 겁니다. 그죠?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세계 축구계가 희생당한 선수도 지금 추모하고 나선 모양이더라고요. 중남미 축구 대회입니다. 이 코파 수다메리카나라는 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 결승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 전용기로 이동하던 축구팀하고 관계자들이 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지는 이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브라질의 샤펜코인시 팀인데요. 취재기자 승무원을 포함해서 총 77명이 탑승을 했는데 현재 6명을 제외한 71명이 숨졌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결승전 맞상대했던 콜롬비아의 아틀레티코 나시오날이 이 사고 직후에 이 샤펜코엔시를 우승팀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기권을 선언을 했고요.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 같은 이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잇따라서 이 샤펜코엔시 선수들을 애도하는 이런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바르셀로나 FC, 레알 마드리 같은 팀들은 이 연습 경기 전에 1분간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재즈 보컬리스트 이동우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저는 벌써 옷 속에 내복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와, 따뜻하더라고요. 실제로 내복 한 겹 더 겹쳐 입는 것만으로도 우리 체감 온도는 약 2.4도 올라간다고 하네요. 실내 온도를 높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만큼 에너지도 절약되고 온실가스도 줄이고 지구 온난화도 막고 이런 걸 일석사조라고 하는 건가요? 올겨울 추운 날엔 난방기를 틀기 전에 내복부터 챙겨보세요. 함께 있는 옆 사람과의 거리도 조금 더 가까이 해보시고요. 어때요? 벌써 따뜻해지셨죠? 때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더 따뜻하게 살아가게 한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일제강점기 조국 항일투쟁에 독립자금을 보태었던 재외동포. 근대화 시기에는 선진기술과 인재를 길러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주었고 지금은 경제 영토를 넓히며 한류 확산과 모국의 역사, 문화를 바로 알리기 위한 공공외교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통일시대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발걸음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이민으로 해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재외동포가 큰 자산입니다. 이 캠페인은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재단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어제 저희가 대통령 제3차 담화에 관한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느라고 저희가 원래 어제 보내드려야 했던 히스토리 뉴스를 보내드리지 못했고요. 그래서 오늘 4부에서는 이 히스토리 뉴스 역사 속에서 오늘의 의미를 찾아보는 그러한 얘기와 또 원래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과 함께하는 경제 빅 이슈 두 개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경제 빅 이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해보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자, 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경제가 이게 점점 안 좋아지는데 1997년 외환 위기와 지금 상황이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네. 예.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실업자를 쏟아내고 경제가 빚더미 속에서 침몰하는 위기, 이런 면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좀 다릅니다. 예. 두 가지 면에서 성격이 다른데요. 예. 1997년 위기가 외환 위기라고 한다면 예. 이번 위기는 산업 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산업 위기. 산업. 예. 예. 그다음에 1997년 위기가 급성 위기라고 한다면 이번 위기는 만성 위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997년 위기를 보면요. 기업들이 부실화하면서 외국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서 외환보유액이 바닥에 났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렇죠. 경제가 무너지는 위기를 겪었는데 그래서 외환위기이면서 급성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반해서 이번 위기는 주력 산업들이 부실화하면서 성장 절벽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위기이면서 만성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1997년 외환위기는 갑자기 당한 급성위기였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은 수술을 하면 살아날 수 있었던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산업위기는 수술 자체가 어렵고요. 수술을 해도 살아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위기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수출 시장이 해외에서 살아나 있었고요.
내부적으로 가계부채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 길이 막혀 있고요. 또 내면적으로 가계부채가 많아서 스스로 부도위기를 겪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위기가 정말 닥치면은 온 국민이 실업과 부채 수렁에 빠져서 1997년 위기 때보다 훨씬 큰 고통을 겪게 되고 또 장기화될 거다. 장기화. 네. 근데 이게요. 이 지금 최순실 게이트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때문에 사실 더 이 경제 위기에 뇌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최순실 게이트가. 예,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는 어떤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국정 혼란이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인데요. 예. 국가 최고 권력이 공백 상태에 빠지니까 경제 정책이 거의 마비 상태거든요. 참 그리고 뭐 어중쩡하잖아요. 경제부총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인데요. 뭐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잘못 나서면은 책임지라고 이제 덤터기를 쓰니까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경제 사령탑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유로 부총리는 해임 통보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임종영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부총리 내정자이긴 하지만은 임명 자체가 지금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가 폭풍에 휩싸여서 좌절 상태인데 선정도 없다. 그리고 선언도 우왕좌왕한다.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대로 시간을 보내면요. 정말 기업들 본격적으로 무너지고 또 가계부채 문제 터지면서 국민들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최순실 사태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토단에 빠뜨린 그런 어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보면은 이번 그 최순실 등 비선 실세들은 국정농단 차원을 넘어서 경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엄청난 죄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경제를 이끄는 주요 기업들도 경영부실로 위험하다고 그러던데요. 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이제 1월에 한보그룹이 무너지면서 위기가 시작됐는데요. 3월에 산미, 진로, 대한은그룹 등 그 중견 재벌 그룹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8월에 이 당시 재계 8위였던 기아가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야, 한국 경제 큰일 났다 해서 대거 빠져나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11월에 완전히 경제가 부도 상태가 됐었는데요. 최근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한진해운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요. 현대상선도 지금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조선 3사인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이제 비상 상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철강회사인 포스코도 지금 경영이 쉽진 않습니다. 특히 이제 포항 철강산업단지의 그 연관 기업 들이 지금 뭐 무더기로 지금 부도가 나거나 경매에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었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도 지금 불안하다는 건데 삼성전자는 최근에 갤럭시 노트 7의 폭발 사고 때문에 지금 상당히 휘청거리는 상태고요. 네. 현대자동차도 5년 연속 영업이익이 감소입니다. 네. 정말 이러다가 우리나라 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정말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어떤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이렇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본다면요.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하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정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경유착이라는 것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정권과 경제를 독점하고 싶은 재벌기업들이 결탁을 해서 정권 유지와 부당이득을 공유하는 일종의 불법 공성체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도 망치고 경제도 망치는 겁니다. 정치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선심공약과 정책을 남발합니다. 이건 이제 정치가 나라를 결국 파괴하는 거죠. 재벌 기업들은 불법 상속하고 경영 세습하면서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합니다. 이것은 재벌 기업들이 경제를 사유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세계 경제가 침체하고 중국 경제가 밀어닥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면서 지금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근본적으로 정책 기조가 뭐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만은 바꿔 써야 되는데 계속 그런 어떤 정유이착 기조에서 성장해왔다. 이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이분 때문에 트럼플레이션이라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대외 여건도 지금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설상가상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행정부 기본 정책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는 한미 FTA 재협상, 보복관세, 원화절상 등의 이제 그 악재가 겹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출이 감소세여서 경제가 지금 비틀거리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로 나오면은 우리나라 수출 산업이 더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더 큰 걱정은 미국 금리 인상이 지금 거의 100%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가계부채가 부도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외국 자본도 증권시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제 금융 위기가 또 촉발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내면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태인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그 위기가 더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다른 요인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뜩이나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 금리 올리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이게 박근혜 정권의 경제 정책이 또 이 위기를 악화시킨 측면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 모양이에요. 있습니다. 예. 처음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정책이 경제 민주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벌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기대를 했었는데요.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은 정경 유착을 심화시켰다. 그리고 재벌 자유화 정책이었다. 이런 비판을 이제 받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추진한 정책이 창조경제였는데요. 창의적인 연구개발 정책을 펴서 경제를 일으키겠다 이런 어떤 기조였었는데 창조개혁센터라는 그런 어떤 센터를 17개 만들어서 대기업에 하나씩 맡겼거든요. 근데 이거는 창조를 포기한 포기경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문제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주택경제 살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해서 이제 최경환 경제팀 들어서면서 지도에 없는 길 가겠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정책 기조를 폈는데 이것이 오히려 부동산 규제 풀고 금리를 내리면서 엄청난 가계부채 증가만 가져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계부채가 지금 위기가 터진다고 한다면 지도에 없는 길 가는 것이 아니고 경제를 지도에서 아예 없애는 길을 택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4년 동안 시간 낭비한 것도 문제지만은 나쁜 정책을 펴서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 이런 어떤 비판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부분은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아직 희망이 있는 산업 보면요. 반도체 시장 같은 거 보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세계 1, 2위를 차지하면서 DRAM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80%나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 같은 것도요.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선두를 하고 있는데 올레드 분야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90% 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시장을 점유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중국 기업들이 근접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이제 그래도 남아있는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철강 산업이라든지 조선 산업, 자동차 산업 계속 기술 혁신하고 특화하면은 우리도 이제 희망도 있다는 얘기고요. 정말 결국 그 승부를 걸어야 될 것은 4차 이제 산업혁명이죠.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기술, 첨단 의료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면 그래도 희망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쁜 일만 있겠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였습니다.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인 뉴스. 지금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이후에 정치권이고 국민들이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된 상황인데요. 우리가 국가 지도자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헌법을 위배했을 경우에 탄핵이라는 말을 쓰죠. 역사 속에서 이 지도자가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자리에서 내려왔던 경우 얼마나 많이 있었을지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탄핵이라는 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탄박도 된대요. 탄박. 근데 이게 탄핵에 찬성하는 비박, 이 약자가 아니고 진짜 탄박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언제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신분에 따라서 범죄의 유형이 달랐죠.
예. 강도, 절도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 이제 남의 눈에 띄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뭐 잡아서 이제 징치하면 되는 건데 예. 이제 고위 관리들의 경우에는 뭐 뇌물수수라든가 강요라든가 예. 뭐 공갈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의 이제 그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다치게 하지도 않고 예. 직접 훔치지도 않는데. 예. 근데 이런 죄들에 대해서는 뭐 그 당시 형법도 그렇고 해가지고 직접 이제 포도청에서 잡아서 이제 징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들에 대해서는 먼저 왕에게 이게 중요해요. 주권자에게 그 잘못을 고발하는 그때 왕이 주권자였기 그렇죠. 때문에 고발하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들의 범죄 사실을 밝혀내고 이제 처벌하라고 예. 요구하는 것을 탄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박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조사하고 규탄한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이건 뭐 중세사에서 늘 쓰이는 말이고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 일을 관리들의 비위를 규찰하는 사헌부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사헌부 관리들이 바로 이 탄핵 전문가들이었죠. 예. 근데 실제로 그러면은 조선시대 같은 때. 예. 탄핵됐던 어떤 그런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유사한 사례라도 있죠.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탄핵이라는 말은 왕을 탄핵할 수는 없는 거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관리들, 그죠? 영의정 이하에서 이제 장상관까지가 보통 이제 탄핵의 대상입니다. 그럼 뭐 누가 이제 그 탐호에서 뇌물을 받고 누구한테 임명을 했다는 둥, 아니면 이제 누가 그 정사를 베풀어야 되는데 일은 제대로 안 하고 관리에 나가서 허구한 날 놀기만 했다는 둥, 이런 이제 정보가 첩보가 이제 들어오는 거고요. 근데 대개 이제 사헌부 쪽으로 정보가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제 사헌부에서 진상을 직접 조사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 진상을 조사해서 사실로 밝혀지면 처벌하십시오라고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런 과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사를 한 결과 정말 그랬다 그러면은 뭐 왕이 보기에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내려가서 국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삭탈관직하고 쫓아버리고 유배 보내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고요. 대개 이제 뭐 그런데 이제 사헌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사헌부도 그렇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말 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안 건드리죠. 예, 또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때도 무슨 사단이 있고 이랬던 뭐예요? 누구 사단 뭐 이런 거? 사단보다도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뭐 이제 왕의 이제 서자 그러니까 이제 군이었죠. 근데 뭐 군이야 이제 왕족들이야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벼슬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무례배들 끌어들여서 놀다가 뭐 예컨대 남의 이제 그 멀쩡한 양가 부녀자 납치해서 이제 성폭행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 이제 규탄을 해도 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자기 아들인데 또는 자기 형의 조카인데 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 대꾸 안 하고 이제 넘기는 사례들도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런 문제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니까. 그리고 왕도 내려온 적이 있잖아요, 사실. 그 이제 왕이 내려오는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자식한테 치받쳐서 내려오는 경우. 일종의 쿠데타죠. 그렇죠.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몰아내는 쿠데타.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이 했던 것이 쿠데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데타는 아닌데 이제 일본군이 고종을 강제로 양식시키고 이제 순종을 황제 위에 앉혔던 사건이 있고요. 그게 한 가지라면 뭐 광해군 연산군도 있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번에 이제 신하들이 반정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쿠데타 비슷한 거죠. 쿠데타인데 반정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워낙 그 왕이 좀 포항무도하고 뭐 이렇다 보면 이제 이것이 국가의 모범으로서 역할을 못한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사림들의 여론을 모아서 주장은 그거예요. 여론을 모아서 왕을 하기에 적당한 사람을 추대해서 올린다 이런 개념이었죠. 근데요 연산군 광해군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왕하다가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은 그 어디서 그냥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등급이 왕으로 강등이 되고요. 이제 왕이 아니라 군으로 강등이 되고요. 군으로 강등이 되고. 그러니까 연산군, 광해군 이런 거죠. 임금이죠. 군으로 강등이 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의 아들 자격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죠. 왕의 아들 자격을 인정하고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물자는 대주고 서울 외곽지 뭐 경기도 일대 여기에서 연천이나 뭐 이런 곳에서 살게 하다가 이제 죽으면 이제 거기다 묻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조선총독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총독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 중에서 이토 히로부미 맞죠? 이토 히로부미는 총독은 못했고요. 총독은 못했나요? 예, 총독은 못했고. 근데 어쨌든 그 총독하다가 내려온 사람도 있어요? 있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리들이 잘못을 규탄하고 이제 조사한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제강점기에는 이제 이 조선 총독은 사실상 조선의 왕이었어요. 예, 그렇죠. 입법사법 행정의 전권을 쥐고 있었고요. 임명 퇴진을 전부 일본 왕이 직접 정하는 것이었지 어떤 제한도 받지 않았거든요. 일본 의회도 여기에 대해 간섭할 수는 없었어요. 예. 원칙적으로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조선 총독이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면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독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이제 그런 용어를 안 쓰는데 독직이라고 하는 용어가 배임보다 조금 더 등급이 센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뭐냐면 직 자체는 이제 그 왕이 준 건데 그 직이 하라는 일을 안 하고 딴 일을 하거나 직을 이제 그 좀 오염시켰다고 해서 독직이라고 그래요. 독이라고 하는 건 오염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책을 오염시켰다라고 하면서 이제 야마나시 총독 독직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요즘 이제 의혹받고 있는 사건하고 좀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개발 회사가 있었는데, 서울 근교의 묘지들을, 좀 택지로 개발하고, 묘지를 이전하고 그 지역을 택지로 개발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야마나시 총독 때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서로 결탁해서 정보 알려주고 토지 취득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좀 엄청난 거액을 받아 챙긴 사건이었어요. 근데 언론 통제가 심하던 시절이라 사건의 전모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나 이제 이 일이 심했던지 결국 이제 일본에서 문제가 됐고 일본 왕이 취임한 지 이제 1년 된 만에 그냥 서둘러서 이제 내려오게 하고 그 이전 총독을 다시 총독으로 임명하는 아주 좀 우스꽝스러운 인사가 있었던 적이 있죠. 이런 거 보면 권력이 집중이 되면 부패는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보면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딱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 왜요? 조선 역대 총독이 똑같은 총독부의 권력은 똑같았는데 그 사람이 특히 심한 정도를 넘어서 사람도 또 중요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